실화 사건, 인간 고기가 카레로 요리되다. (2012년 11월 16일)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가 도시 외곽의 옅은 안개를 드리웠다. 리우 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이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힘든 육체 노동 후 마음을 풀기 위한 그의 일상적인 습관이었다. 이 지역은 버려진 논밭과 드문드문한 몇 채의 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로 이 한적함 때문에 리우 씨는 종종 개 목줄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뛰놀며 탐험하게 했다. 회색 털의 잡종견인 이 개는 매우 신이 나 보였다. 개는 그보다 앞서 달렸고 꼬리를 마구 흔들었으며 가끔 멈춰서서 땅 냄새를 맡다가 화살처럼 다시 튀어나갔다. 리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마음속으로 소박한 기쁨을 느꼈다. 갑자기 럭키가 멈춰섰다. 머리를 갸웃거렸고 반짝이는 눈은 길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 덤불에 집중되었다. 그곳은 축축한 흙과 썩은 잎 냄새가 뒤섞여 도시 외곽 특유의 향을 풍겼다. 마치 낯선 향기, 평소 익숙한 냄새와 다른 무언가가 개의 주의를 끈 듯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코를 킁킁거리며 탐색했다. 그러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듯 천천히 다가가더니 갑자기 풀숲으로 뛰어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와 살짝 긁는 소리가 뒤따랐다. 개는 풀숲 뒤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럭키가 계속 풀숲에 코를 박고 있자 리우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이런 한적한 곳에 몰래 버리는 생활 쓰레기 더미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아마 남은 음식이나 뼈다귀 같은 거겠지. 그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애완견이 더럽고 비위생적인 것을 먹고 병이라도 나면 골치 아플까봐 걱정했다. 게다가 날도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리우 씨는 개를 부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그의 눈앞에서 개는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봉투인 검은색 비닐봉지를 계속해서 냄새 맡고 있었다. 하지만 리우 씨의 주의를 끈 것은 봉투의 크기가 꽤 컸고 안에 무언가 가득 들어있어 이상하게 부풀어 있다는 점이었다. 럭키는 세게 물고 뒤로 당기며 겉껍질을 찢으려 애썼다. 작은 검은색 비닐 조각들이 축축한 흙바닥 위로 흩날리기 시작했다. 리우 씨는 코를 살짝 찡그렸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럭키는 주둥이를 안으로 들이밀더니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물고 나왔다. 럭키가 꺼낸 물체는 모양이 불분명했고 검붉은 색이었으며 표면은 약간 주름지고 기름기가 있어 보였다. 분명히 조리된 것이었고 아마 삶거나 끓였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 리우 씨는 누군가 버린 돼지고기, 구이나 족발 조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고기 조각은 꽤 커 보였고 럭키는 고기 조각을 물고 리우 씨 쪽으로 돌아섰다. 그것은 그가 본 어떤 동물 고기와도 닮지 않았고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다. 리우 씨는 눈을 비비고 럭키의 이빨 사이에 놓인 물체를 더 자세히 보려고 했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다. 럭키가 머리를 살짝 기울였을 때 조리된 고기 조각의 일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때 리우 씨는 그것들을 보았다. 5개의 오그라든 손가락, 손톱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조리 과정 때문에 검붉은 색으로 변해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었다. 조리된 사람의 손. 그 끔찍한 광경은 마치 리우 씨의 마음에 강력한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목구멍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극도의 공포에 다리가 풀려 아무 힘도 남지 않았다. 리우 씨는 비틀거리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쓰러졌다. 극도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이성의 일부가 그에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고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럭키의 이름을 부르고 고기를 뱉으라고 말했다. 다행히 개는 순순히 그 끔찍한 고기 조각을 땅에 내려놓았다. 곧바로 럭키는 서둘러 달려와 그의 얼굴을 핥고 리우 씨의 품에 머리를 파묻으며 위안과 보호를 찾는 듯했다. 리우 씨는 더 이상 그 물체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이제 그의 머릿속 모든 생각은 단 하나의 일에 집중되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리우 씨의 전화는 사람 시신 일부로 의심되는 심각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즉시 시경찰 지휘부로 전달되었다.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차 특유의 사이렌 소리가 외곽 지역의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경찰은 초기 정보를 수집했다. 수사관들은 가장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시작했다. 분위기는 긴장되고 다급해졌다. 축축한 흙냄새, 썩은 잎 냄새에 이제는 희미한 피비린내가 뒤섞였지만 증거물에서 나는 양념 냄새에 어느 정도 가려졌다. 경찰은 럭키가 찢어놓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리우 씨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손 외에도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여러 조각들이 더 발견되었는데 모두 검붉은 색이었고 기름기가 있었으며 조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한 고기 냄새와 강한 양념 냄새가 섞여났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조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과정에 있는 인간 조직 특유의 불쾌한 비린내가 남아 있었다. 경찰의 가설은 극도로 잔혹한 살인 토막 사건에 집중되었다. 검은색 비닐봉지와 안의 모든 증거물은 신속하게 조심스럽게 밀봉되어 시 법의학 감정실로 이송되었다. 몇 시간의 긴장되고 꼼꼼한 작업 끝에 예비 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의관은 피해자가 살해된 후 범인이 시신을 여러 작은 조각으로 토막냈다고 단언했다. 특이한 점은 이 모든 시신 조각들이 카레 요리에 사용되는 많은 양념과 함께 조리되었다는 것이다. 근육 조직의 수축 정도, 세포 변형 상태, 그리고 조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기 시작한 일부 미세 부패 징후를 바탕으로 의사는 발견되기 4부터 6일 전에 사망했다는 초기 판단을 내렸지만 시신을 조리한 것이 정확도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의학 연구소의 현대적인 실험실에서 전문가들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조리된 시신 조각에서 조직 샘플을 신중하게 분리한 후 DNA 추출 및 분석 과정을 진행했다. 며칠 후 마침내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수집된 DNA 샘플의 선겸 색채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임을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었다. 수사팀의 다음 과제는 실종자 명단을 조사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찾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사망 추정 시각이 11월 10일에서 12일 사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즉시 최근 시 전체 및 인근 지방에서 실종 신고된 사람들의 명단과 대조했다. 수백 건의 서류가 검토되었고 각 이름, 각 사진은 하나의 운명, 미완의 이야기였다. 수색 과정은 마치 바늘찾기와 같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이 끔찍한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고 범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열쇠였다. 며칠간의 지칠 줄 모르는 조사 끝에 수백 건의 실종 사건 파일 속에서 한 특별한 사건이 수사팀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시의 번화한 중심가인 1구에 거주하는 53가량의 여성 이 씨의 사건 파일이었다. 남편의 신고에 따르면 이 씨는 11월 11일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의 추정 사망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남편이 제공한 초기 인상착의 키, 체형 등는 시신이 토막나고 조리된 상태 때문에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뚜렷하게 모순되는 점도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친족 이 경우 이 씨의 남편과 자녀들의 DNA 샘플이 피해자의 DNA 샘플과 비교 대조하기 위해 긴급하게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씨는 수사관들에 의해 중점 확인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경찰은 이 씨의 생활, 인간관계, 최근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작은 세부 사항이라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정말 이 씨라면 다음 질문은 누가 그녀를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는가? 그리고 동기는 무엇인가? 이 씨 실종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점차 밝혀졌다. 1구 경찰서에 보관된 기록에 따르면 2012년 11월 12일 오후 이 씨의 남편인 박 씨가 아내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신고했다. 박 씨는 이 씨가 11월 11일 아침 집을 나선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사라진 점과 연락이 되지 않는 휴대폰은 박 씨가 아내가 위험에 처했거나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징후들이었다. 피해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이 씨의 일상생활과 가족 환경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박 씨와 몇몇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이 씨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사업 수완이 좋은 남편 덕분에 최근 몇 년간 가정의 물질적 생활이 꽤 풍족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일구의 번듯한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돈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다. 자녀들도 이미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씨는 여가 시간이 꽤 많았다.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사교를 좋아하고 활달하며 다소 향락을 즐기는 여성이었다.
이 씨의 주요 취미 중 하나는 마작이었다. 그녀는 종종 지역의 마작판을 드나들었는데 때로는 소규모 사설 도박장이었고 때로는 부유층을 위한 더 은밀한 클럽이기도 했다. 박 씨는 아내의 이런 취미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엄격하게 금지하지도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과거 고생했던 시절을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바쁜 일 때문에 아내의 활동에 세심하게 신경 쓸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문 도박꾼이나 집을 팔 정도로 중독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러 마작판의 단골 손님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정보는 즉시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능력 있는 남편이 마련한 탄탄한 가정 경제 기반 덕분에 이 씨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꽤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누렸다. 그녀는 돈을 씀씀이가 컸고 심지어 호탕하기까지 했다. 마작판에 참여할 때도 적지 않은 현금을 가지고 다녔다. 그녀는 천박하게 과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돈 씀씀이의 후함과 항상 정성스럽게 가꾼 외모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경제력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는 마작판과 같은 복잡한 환경, 즉 다양한 목적을 가진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무심코 이 씨를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의 눈에 잠재적인 표적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호탕함과 자주 많은 현금을 소지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탐욕과 질투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재산 강탈이라는 동기가 개인적인 갈등이나 도박빚과 같은 다른 가능성들 외에 주요 가설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 피해자가 이 씨임이 확인되자 수사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단계, 즉 범인 추적으로 전환되었다. 노련한 형사 수사관들로 구성된 팀이 이 씨가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모든 마작판과 크고 작은 도박장에 대한 기습적인 전면 조사 및 수색을 시작했다. 사복경찰팀들이 지역경찰 병력과 협력하여 이미 특정된 장소들을 일제히 급습했다. 도박장들의 분위기는 마작가게들에 대한 전면 수색은 긴급하고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9의 작은 골목길에 숨겨진 중간 규모의 한 마작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가게 주인은 처음에는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봐 꽤 망설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참혹한 현장 사진을 보고 마침내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씨가 가게 단골 손님이었고 주로 오후에 놀러 왔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11월 11일 오후, 이 씨는 오후 2시경 그의 가게에 왔다. 그는 그날 이 씨가 여전히 즐거워 보였고 꽤 고급스럽게 차려입었으며 값비싸 보이는 금 장신구 몇 개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단골 테이블에 앉아 다른 3명의 남자와 함께 마작을 쳤다. 게임은 저녁 6시경까지 이어지다가 끝났다. 반이 끝났을 때 가게 주인은 이 씨가 함께 게임을 했던 2명의 남자와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이 2 남자는 이곳의 단골 손님은 아니었고 가끔 들르는 정도였다. 그들은 꽤 험악해 보였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폰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을 추출했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통신사를 통해 경찰은 그녀가 실종되기 전후 및 실종 당일의 모든 통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었다. 11월 11일 마지막 통화 중에는 낯선 번호가 이 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통화 시간도 상당히 길었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기 전 이 씨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통화가 바로 이 번호로 걸려왔다는 점이다. 수사 기법을 통해 이 번호의 소유자는 신속하게 확인되었다. 그는 첸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고 마작판에 자주 드나드는 도박꾼이었으며 운명의 그날 이 씨와 함께 마작 테이블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첸은 즉시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체포 계획은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다음날 새벽,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수사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첸은 어떤 반응도 보일 틈이 없었다. 첸은 신속하게 수갑이 채워져 신문을 위해 경찰 본부로 압송되었다. 수사기관 취조실에서 첸은 처음에는 꽤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이 씨의 실종이나 사망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첸은 마작 가게를 나선 후 이 씨와 잠시 함께 걷다가 각자의 길을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제시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노련한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심리전에 첸의 방어벽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치열한 심리전 끝에 계속 완강하게 버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직면하자 첸은 마침내 무너졌다. 입에는 땀이 흘렀고 처음에 험악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자신과 공범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첸은 공범과 함께 이 씨를 유인하여 제압하고 재산을 빼앗은 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끔찍한 사건의 세부 사항들이 범인의 자백을 통해 점차 드러났고 가장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분노와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첸은 신속하게 공범의 신원과 은신처도 자백했다. 그와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는 민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역시 직업이 없었으며 불량한 과거를 가졌고 첸의 친한 도박 친구였다. 첸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후에도 민은 꽤 침착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작판으로 돌아가 도박을 계속했다고 한다. 즉시 다른 수사팀이 이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 명령을 받았다. 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미니 도시 외곽 지역에 꽤 큰 마작 가게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병력이 비밀리에 그 장소를 포위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민은 여전히 마작판에 열중하고 있었다. 경찰을 보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첸과 민이 모두 체포된 후 진술 대조와 공모 방지를 위해 신문은 동시에 그러나 개별적으로 진행될 마사더디 탱도에 들어였다. 두 범죄자 모두 피해자 이 씨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첸은 자신과 민이 모두 이 씨가 자주 드나들던 마작판에 자주 나타나는 도박꾼들이라고 진술했다. 그들은 피해자와 절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적이 있었다. 마작판에서 이 씨와 자주 마주치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 그들은 피해자의 상당한 경제적 여건을 보여주는 세부 사항들에 특히 주목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이 씨가 놀러 갈 때마다 핸드백에 많은 양의 현금을 가지고 다녔다는 점이다. 첸은 한번 우연히 이 씨가 핸드백을 여는 것을 보았는데 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금색, 백금색 등급의 은행카드 몇 장도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 씨가 움직이는 금광이라는 그들의 판단을 더욱 굳혔다. 두 불량배의 탐욕은 날로 커져갔고 이성과 법에 대한 두려움을 흐리게 만들었다. 많은 현금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이 씨의 옷차림 또한 첸과 미니 그녀를 부유한 사람으로 믿고 표적으로 삼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현금과 명품 의류 외에도 그녀는 반지, 팔찌, 목걸이에서 귀걸이까지 꽤 많은 금 장신구를 착용하는 습관이 있었다. 첸은 회상했다. 그녀의 손목은 항상 여러 개의 금팔찌로 반짝였고 어떤 것은 보석까지 박혀 있었어요. 손가락에는 여러 개의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크고 번쩍거렸죠. 보기만 해도 진짜 옷과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가치가 작지 않았어요. 계획은 꼼꼼하게 세워지기 시작했다. 11월 11일 오후 마작판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서둘러 떠났을 때 첸은 일부러 남아 이 씨에게 간청하는 표정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늘어놓으며 약간의 돈을 빌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내 부끄러워하며 패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교묘하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 마치 무심코 부동산 구매 경험에 대해 묻는 척하며 안목 있고 여유 있어 보이는 이 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집을 살 생각이라는 이야기로 이 씨의 주의를 끌고 아마 약간의 동정심을 얻은 후 첸은 계속해서 덫을 놓았다. 그는 방금 작은 집을 하나 봤는데 가격이 괜찮아 보이지만 자신은 법적 서류에 대해 잘 모르고 부동산의 위치나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에게 와서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 씨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첸과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첸은 속으로 기뻐했다. 그와 미는 신속하게 이 씨를 마작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 범죄 계획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셋방으로 향했다. 첸이 이 씨를 유인하여 데려간 방은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이곳은 범행 장소로 삼을 목적으로 며칠 전에 그들이 일부러 빌린 곳이었다. 그들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했다. 낯선 곳에 별도의 방을 빌리면 아는 이웃들의 주의를 피할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를 제압하고 조기에 발각될 염려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었다. 첸이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 씨를 정중하게 안으로 안내했다.
이 씨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막 주위를 둘러보며 공간을 파악하기도 전에 두 남자가 갑자기 이 씨 뒤에 나타났다. 순식간에 미는 손으로 그녀를 단단히 잡았고 채는 칼을 그녀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여 그녀가 소리치지 못하게 했다. 끔찍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극도의 공포가 이 씨를 덮쳤다. 이 씨를 제압한 후 채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 몇 개를 꺼냈다. 한 명이 손과 발을 단단히 잡고 다른 한 명은 신속하게 밧줄을 사용하여 그녀의 양손과 양발을 침대 내 모서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들은 밧줄을 매우 꽉 조였고 이 씨는 고통스러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씨가 소리쳐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둘 중 하나는 미리 준비해둔 테이프를 꺼내 긴 조각을 찢어 그녀의 입을 가로질러 단단히 붙여 모든 소리를 막았다. 이 씨는 목구멍에서 절망적인 끙끙거리는 소리만 낼 수 있었고 눈물 어린 눈으로 공포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두 범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든 탈출 희망은 완전히 꺾였다. 그녀는 그곳에 무력하고 공포에 질린 채 누워 있었고 두 악마의 탈을 쓴 자들의 손에 잔인한 운명에 완전히 내맡겨졌다. 이 씨가 완전히 묶이고 입이 막혀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되자 채는 이 씨의 핸드백으로 다가갔다. 그는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 안에 모든 물건을 낡은 책상 위에 쏟아부었다. 현금, 지갑, 휴대폰, 립스틱 몇 개, 파우더통, 그리고 잡다한 개인 소지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두 불량배의 눈은 꽤 두꺼운 현금 다발을 보자 빛났다. 그들은 서둘러 그것들을 모아 빠르게 세웠다. 몇천 위안은 되겠군. 이 씨에게서 더 이상 빼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자 두 범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잔인한 결정을 다 내렸다. 쟤는 비닐봉지를 이 씨의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봉지 목 부분을 세게 졸랐다. 공기가 점차 희박해졌다. 이 씨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녀는 숨을 쉬려 했지만 차가운 비닐만이 얼굴에 바짝 달라붙었다. 생명이 서서히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몇 분 후 그녀의 몸은 축 늘어졌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그들은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극도의 공포가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두 범인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신을 마주한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역력했다. 살인은 한 가지 문제였지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고 더 많은 계산과 잔인함이 필요했다. 그들은 이 씨의 시신을 이곳에 너무 오래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조만간 발각될 것이었다. 잠시 짧은 논의 끝에 그들은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주거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시신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두 사람 중 한 명의 머릿속에 소름 끼치는 생각이 떠올랐다. 토막 살해. 비좁고 악취 나는 화장실 안, 천장의 유일한 전구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들은 야만적인 행위, 즉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큰 식칼과 작은 칼 몇 자루를 준비해 두었다. 소름꽃 끼치는 침묵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오직 뼈와 살점에 부딪히는 칼소리와 두 범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이 씨의 시신 각 부분이 그들에 의해 잔인하게 잘려나갔다. 피가 욕실 바닥 사방에 튀었고 더러운 벽까지 붉게 물들였다. 이 씨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낸 후 두 사람 중 한 명의 머릿속에 병적이고 극도로 잔인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들은 시신 조각들을 삶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변형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지고 동시에 부패 과정을 늦추고 유기 시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끔찍했지만 두 사람은 신속하게 동의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 조각들을 삶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들은 시신 조각들을 삶을 때 카레 가루, 레몽그라스, 고추, 마늘, 생강과 같이 강한 향신료와 향긋한 허브들을 많이 넣기로 결정했다. 이것의 목적은 향신료의 향긋한 냄새가 시체 냄새를 완전히 가려 냄비 안에서 삶아지는 것을 마치 평범한 카레고기 요리처럼 매력적인 향이 나는 음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우연히 그들의 새빵에서 나는 냄새를 맡더라도 그저 향긋한 카레 냄새라고만 생각할 것이었다. 시신 조각들과 많은 양의 향신료를 준비한 후 두 사람은 작은 부엌에서 즉시 끔찍한 요리 과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큰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준비된 향신료들, 짙은 노란색 카레 가루, 레몬그라스 줄기, 생강, 마늘, 고추 조각들,
과 함께 시신 조각들을 차례로 냄비에 넣었다. 물을 약간 붓고 압력솥 뚜껑을 단단히 닫았다. 생명과 죽음, 음식과 범죄가 뒤섞인 기괴한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다. 정신적으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인은 이 광경을 목격하며 소름차 끼치는 감정을 피할 수 없었다. 냄비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동했다. 고온의 영향으로 안의 시신 조각들은 점차 흐물흐물하게 익었다. 조직에서 나온 지방이 녹아 카레 가루 및 다른 향신료들과 섞여 걸쭉하고 황금빛이며 카레 특유의 강한 향을 내는 국물을 만들었다. 안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모른다면, 지나가는 누구라도 이 향기를 맡으면 성대한 식사를 위해 준비 중인 맛있는 카레고기 냄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씨의 시신이 매우 많은 작은 조각으로 나뉘었고, 압력솥이 아무리 커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번 나누어 삶아야 했다. 인육 카레 한 냄비가 흐물흐물하게 익을 때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고기 조각들을 건져내고 다시 새 고기 조각을 냄비에 넣고 향신료와 물을 더한 후 계속해서 삶았다. 이 작업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두 범인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압력솥에서 김이 새는 소리,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강한 카레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냄비를 지켜봐야 했고 가끔은 향신료를 더 사러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 씨의 모든 시신 조각을 삶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총 이틀 밤낮 동안 두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 전체를 처리하는데 꼬박 사흘을 보냈다. 그 사흘 동안 작은 새방은 항상 카레 냄새로 가득했고 인공적인 향기로 그 안에 끔찍한 진실을 감추었다. 향신료와 감춰진 시체 냄새로 가득 찬 새방에서 사흘이 지났다. 마침내 모든 시신 조각들이 완전히 삶아졌고 신선한 피의 흔적은 조금도 남지 않았다. 두 살인자는 자신들의 결과물, 흐물흐물하게 삶아져 카레 냄새를 풍기는 고기 그릇들을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혐오스러움과 동시에 증거인멸 계획의 중요한 단계를 마쳤다는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사흘 내내 이 씨의 모든 시신 조각을 삶은 후 그들은 고기 조각들이 철저하게 삶아지고 향신료에 진하게 절여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인육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 고기 봉지들이 우연히 누군가에게 발견되더라도 사람들은 단지 남은 음식, 아마 상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버려진 동물, 고기 카레라고 착각할 것이었다. 삶고 향신료에 절이는 위장은 완벽한 겉껍질, 세상을 속이는 장막이었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이 시신 조각들과 불행한 피해자 사이에 모든 연관성을 끊었다고 믿었다. 그들은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진 범죄라도 결국 예상치 못한 일들과 수사기관의 단호한 개입으로 언젠가는 빛 속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시신 조각을 삶아식힌 후 첸과 미는 증거인멸 계획의 다음 단계, 즉 잘게 나누어 포장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쓰레기 봉투인 검은색 비닐봉지를 많이 준비했다. 삶아진 각 고기 조각들은 그릇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져 비닐봉지에 고르게 나누어 담겼다. 그들은 각 봉지의 무게가 비교적 균일하고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나누려고 애썼다. 운반하기 쉽고 버릴 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 고기의 양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 작업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고기를 넣은 후 각 봉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내용물이 떨어지거나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구를 단단히 묶었다. 이 씨의 파괴된 삶의 조각들로 가득 찬 수십 개의 검은 비닐봉지가 방 한 구석에 가지런히 쌓여 증거인멸을 위해 옮겨질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놓인 검은 봉지들을 보며 그 안에 끔찍한 비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삶은 후 그들은 증거인멸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들을 오토바이에 몰래 실었다. 매번 이동할 때마다 몇 봉지만 가져갔다. 낡은 오토바이는 두 범인과 그들의 범죄 증거물을 싣고 어두운 길을 누비며 미리 선택해둔 황량하고 외딴 지역으로 향했다. 각 장소에 도착하면 그들은 신속하게 차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아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서둘러 고기 봉지들을 외딴 곳 깊숙이 가져가 덤불, 수로도 또는 길가 쓰레기 더미에 던졌다. 모든 고기 봉지를 한 곳에 버리는 대신 그들은 여러 다른 장소에 분산시키기로 결정했다. 각 장소에는 한두 봉지만 버렸다. 선택된 장소는 교회 길가의 잡초 덤불, 경작하지 않는 버려진 논밭, 폐수가 고인 도랑,
또는 빈터의 사설 쓰레기장이었다. 이렇게 한 목적은 만약 고기 봉지 중 하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수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만약 몇 개의 개별 봉지만 발견된다면 경찰이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기 어렵거나 사건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희망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교묘하고 잔혹하며 계획적으로 범죄 행위와 피해자 시신 유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는 속담처럼 그들의 범죄는 아무리 철저하게 숨겨졌더라도 결국 법의 처벌과 인간 양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2013년 7월 21일 범죄가 폭로된 지 8개월여 만에 시인민법원은 살인, 강도, 시신 훼손 혐의로 두 피고인 첸과 민에 대한 공개 1심 재판을 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증인들의 명확한 진술 앞에서 재판부는 가장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특별히 심각한 성격,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 피해자의 생명을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빼앗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근거로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었고 동시에 법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내 하려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